제가 이 집안에 시집왔을 때 시동생 민준이는 18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무뚝뚝한 형 밑에서 자란 그 아이에게 저는 세상의 유일한 편이었고 따뜻한 울타리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는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민준이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그 아이를 미대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모아둔 쌈짓돈을 전부 털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뿌린 헌신이라는 씨앗이 훗날 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금지된 욕망의 꽃을 피우게 될 줄은. 시간이 흘러 2년 후 민준의 군 입대 전날 밤, 거실에서 온 가족이 민준이 입대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남편 민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고 지혜는 애써 밝은 척하며 민준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준다.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도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걱정 마. 우리 민준이 어디 가서든 잘할 거야. 그렇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면 낯선 곳에서 고생할 그 아이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뒤척이다 잠시 바람을 쐬러 거실로 나갔을 때 어둠 속에 민준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두운 거실. 민준이 술병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다. 지혜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는다. 민준아, 안 자고 뭐해? 술 마셨어? 형수님,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시간 금방 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저는 그의 눈이 이상할 정도로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그의 숨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었습니다. 형수님, 나 군대 가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준이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며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형수님은 엄마였고 누나였고 친구였어요. 세상 전부였어요. 나도 그래, 민준아. 너는 나한테.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 이제 형수님한테 동생 되기 싫어요. 민준이 지혜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의 눈에는 짙은 욕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다. 지혜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하지만 민준은 더 세게 손을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긴 뜨거운 감정이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쿵쿵, 쿵 제 손바닥을 통해 그 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들려요? 이게 내 대답이에요. 지난 몇 년간 형수님을 볼 때마다 난 이랬어요. 형수님 웃는 거 보면 미칠 것 같았고 형이랑 나란히 누워있는 거 상상하면 죽고 싶었다고. 그만해, 민준아. 제발 딱 하나만 약속해줘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 지옥 같은 군대에서도 버틸 수 있어. 민준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무릎을 적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아이를 밀어내지 못하고 굳어버린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 제대하면 그때는 저를 남자로 봐주세요. 민준이가 군대로 떠나고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고백을 가슴 깊이 묻고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 자신에게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아졌고 항구 도시 포항이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익숙해질 무렵 그 아이가 남자가 되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변한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선다. 늦은 저녁, 남편 민수는 출장 중이다. 식탁 위에는 지혜와 민준 단둘이 마주 앉아있다. 고생 많았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형수님은 여전하시네요. 아니야, 나도 많이 늙었지. 아니요, 더 예뻐지셨어요. 그의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도 이제 그만 가봐야지. 형 오면 같이 밥 한번 먹자. 형은 내일 모레 오잖아요.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며칠 동안 혼자라는 사실을. 그의 눈빛은 제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결코 그냥 헤어질 수 없다고. 그가 돌아간 후 거짓말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다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한 남자가 멍하니 저희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혜가 놀라 현관문을 연다. 온몸이 비에 젖은 민준이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너 왜 안 가고? 못 가요. 형수님 아니, 지혜씨. 나 더는 못 참겠어. 이거 나, 민준아.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형수님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 제 마지막 이성도 함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거세게 끌어안았고 빗물과 눈물로 뒤섞인 차가운 입술이 제 입술을 뜨겁게 덮쳤습니다.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정적 속에서 먼저 선을 넘은 것은 그의 입술이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20년간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짐승의 갈급함에 가까웠다. 이성이 마비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빨이 부딪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의 입술을 지식이듯 함했다. 혀와 혀가 얽히고 타액이 뒤섞이며 두 사람의 입 안에서는 짜고 비릿한 맛이 맴돌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젖은 셔츠를 찢어밟히듯 벗겨내자 억눌려왔던 하얀 속살이 공기 중에 파르르 떨며 드러났다. 그는 마치 성질을 순례하듯 혹은 정복하듯 그녀의 목덜미부터 쇄골을 지나 봉긋한 가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붉은 꽃과도 같은 낙인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여자의 입에서는 더 이상 단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쾌감과 고통이 뒤섞인 교성이 터져나왔다. 그녀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으로 그의 단단한 등을 붙잡고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애써 세웠던 손톱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어 붉은 생채기를 남겼지만 남자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침대로 옮겨진 두 개의 몸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서로를 갈망해온 암수였을 뿐이다. 남자가 그녀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 여자는 온몸을 활처럼 휘며 절정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다. 빈틈없이 채워지는 묵직한 쾌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이성도 생각도 없었다. 침대는 부서져라 비명을 질렀고 땀으로 젖은 두 개의 몸은 질척이는 마찰음을 내며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다. 서로의 몸에 자신의 채취를 새기려는 듯 혹은 서로의 존재를 자신의 몸속에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듯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거칠고 원초적으로 변해갔다. 온몸의 신경이 하나의 감각으로 모여 터져버릴 듯한 순간 남자는 여자의 귓가에 마지막 숨을 토해냈고 여자는 그의 등에 선명한 핏자국을 남겼다. 모든 것이 끝난 방 안에는 땀과 체액이 뒤섞인 비릿하고 농밀한 향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서로의 몸 위에 뒤엉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격렬했고 정사라기엔 너무나 슬픈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는 제 심장을 꿰뚫는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하룻밤의 끝은 바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형 왔어. 네. 형이요? 출장 갔던 남편이 지금 집에 왔다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왜 이렇게 조용해? 아직 자나?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벗은 몸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옷 입어. 빨리.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넌 저쪽 베란다 통해서 뛰어내려. 형수님, 여긴 2층이에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빨리.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뛰어. 저는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침실 문을 열기 직전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혜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남편을 막아선다. 남편은 그런 지혜를 의심스럽게 쳐다본다. 그 순간 지혜의 등 뒤 베란다 쪽에서 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야 방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젯밤에 비바람 때문에 화분이 떨어졌나 봐. 당신 일찍 왔네요? 피곤하죠? 제가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억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위기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만 제 삶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서로를 갈망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선 공범처럼 우리는 더욱더 끈끈하고 위험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원, 혹은 바닷가의 차 안, 지혜와 민준이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지만 표정은 어둡고 불안하다. 미안해요, 형수님. 다 나 때문에. 아니야. 나도 같았어. 후회하세요? 아니, 무섭고 끔찍한데 후회는 안 돼.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제게 약혼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지혜민수 부부와 민준유라 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유라는 세련되고 아름답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형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님이 민준 씨한테는 하늘 같은 분이라고. 아니에요. 민준이가 워낙 착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전 그냥 두 분 사이가 남들 눈에는 좀 각별해 보여서요. 친남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유라의 말은 겉보기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민준이 사이에 흐르는 단순한 가족의 이상의 위험한 감정을. 그날 이후 유라의 서늘한 시선은 늘 제 등 뒤에 와서 꽂혔습니다. 유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는 민준이와의 연락을 잠시 끊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탁, 지혜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간다. 남편 민수는 무심하게 신문만 보고 있다. 왜 그래? 어제 뭐 잘못 먹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끔찍한 예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지혜.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제발 아니어야 해. 제발 신이시여. 제발. 남편과는 이미 몇 달째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는 그날 밤 단 하룻밤의 실수였습니다. 두 줄,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화장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하다.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아니면 시동생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오열한다. 두 줄, 제 손에 들린 작은 막대기 위 선명한 두 줄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아이일까? 아니면 시동생의 아이일까?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끔찍한 질문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텅 빈 방, 지혜가 인터넷으로 친자 확인 시기, 임신 중절 수술 등을 검색하다가 괴로운 듯 노트북을 덮어버린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생각과 차마 그럴 수 없다는 죄책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른 채 변해버린 제 모습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가을 타나 봐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 한편 민준이 약혼녀 유라의 의심은 단순한 감을 넘어 확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 유라가 맞은편에 앉은 사설 흥신소 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결연하다. 약혼자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누군지,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아내세요. 특히 포항에 있는 자기 형수라는 여자, 그 여자 주변을 제일 유심히 파보세요. 저는 유라의 감시가 시작된 것도 모른 채 혼자서는 이 불안감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민준이에게 연락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죠. 며칠 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산부인과 앞, 지혜와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흥신소 직원이 망원렌즈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들린다. 임신이라니요. 형수님,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민준아. 우선 들어가서 확인부터 해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유라에게 보내질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라가 흥신소 직원에게서 건네받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산부인과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지혜와 민준의 모습, 유라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책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 감히 내 남자를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제가 다녀간 산부인과에서 제 진료 기록까지 빼돌렸습니다. 임신 8주차. 그 잔인한 글자가 그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낳아 남편의 아이인 척 평생 비밀을 안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아기라며 거짓말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지옥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지혜가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배는 아직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는다. 거실에서는 남편 민수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다. 이대로만 조용히 넘어간다면 아이를 낳고 좋은 엄마가 되어 이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때였습니다. 저녁 손님으로는 너무 이른 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한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는다. 화면 속에는 유라가 서 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대체 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하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함께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있다. 형님, 놀라셨죠?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미리 왔어요. 유라는 제 어깨 너머로 거실에 있는 남편을 확인하고는 제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께도 형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고요. 유라의 손에 들린 그 서류 봉투는 제게 날아온 사망 통지서였습니다.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제 목 바로 앞에 와 닿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혜가 현관문 앞에서 유라를 막아서려 하지만 유라는 지혜를 가볍게 밀치고 거실로 들어선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유라를 본다. 재수씨, 어쩐 일이야? 민준이는 같이 안 오고?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는 곧 올 거예요. 명절 앞두고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형님, 과일이라도 좀 깎아주시겠어요? 그 여자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듯 제게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과도는 과일이 아닌 누군가의 심장을 향하고 싶은 충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손을 떨며 과일을 깎는다. 거실에서 유라와 민수의 대화가 들려온다. 유라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툭 올려놓는다. 이건 뭐야? 별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 두 분 건강하시라고 종합검진 결과표 같은 걸 떼어봤어요. 거짓말. 그 봉투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뛰쳐나가기 전에 남편이 먼저 그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의 눈은 산부인과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지혜와 민준의 사진, 그리고 임신 8주라고 적힌 지혜의 진료 기록에 고정되어 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이게 다 뭐야? 지혜야, 이게 무슨 사진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예요. 제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는 순간 지옥의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유라의 연락을 받고 온 민준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와 사진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민수는 그런 민준을 발견하고 이성을 잃은 채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다.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내 여자를, 내 형수를. 형,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제발 그만해요. 그만.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저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더 끔찍한 진실의 스위치를 누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저와 민준이를 밀쳐내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내 아이? 내 아이라고? 이 여자야 내가.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짓는다. 유라마저 그의 모습에 겁을 먹는다. 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인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가 감히 어디다 대고 내 아이를 들먹여.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초부터 이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차마 저에게 고백하지 못했고 아이를 원했던 제게 상처를 줄 수 없어 평생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겁니다. 남편의 고백은 제 마지막 변명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명백히 시동생의 아이였습니다. 저희 외도는 더 이상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낙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줘도 내 놈은 늘 내 것을 탐냈지. 어릴 때부터 내 장난감, 내 옷 그리고 마침내 내 아내까지. 나가,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버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파멸이 아닌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끊어졌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에필로그 그 후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민준이 역시 유라와 파혼한 뒤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2번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포항의 한 작은 분식집, 중년이 된 지혜가 꿋꿋하게 일을 하고 있다. 가게 한편에서는 민준을 쏙 빼닮은 어린 아들이 얌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지금 제 아들과 함께 이곳 포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동생이었던 그 남자도.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제 끔찍했던 죄의 증거이자 동시에 제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일을 마친 지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한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지혜의 얼굴에는 슬픔과 회한, 그리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강인함이 뒤섞여 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이토록 잔인하고 고독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바닷가에서 그날의 뜨거웠던 하룻밤과 그 대가로 얻은 이 작은 아이의 온기를 되새기며 저희 남은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